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중졸학력 검정고시, 중졸학력 검정고시. 자꾸 발음이, 중졸학력 검정고시 제1장부터 개념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1장은요, 듣기 말하기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을 조절은 하긴 하겠지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책에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건 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듣기 말하기 쓰기 부분 중에서 듣기 말하기 부분의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기 전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뭔가 특이한 거 좀 못 느끼셨나요? 느끼셨다면 아마 이 원래는 말하기 듣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읽기 있었고요. 국어에. 그 다음에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쓰기 이렇게 국어는 꼭 세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세 과목, 세 책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개정교과가 되고 시대를 반영하게 되고 이제 이런저런 사회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듣기 말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을 우선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 말하기의 방법과 태도라고 해서요. 듣기 말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공감하며 대화하기입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누군가랑 의사소통하는 거, 이야기를 나누는 거, 감정을 나누는 거,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념부터 보도록 하죠. 상대의 관점에서 어떠한 상황 또는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며 대화하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요.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고요. 여기가 포인트.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할 때 유의사항으로는요. 대화 상대와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가 먼저 나왔죠.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요. 상대를 무시하는 말, 함부로 평가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명령이나 강요, 지시의 말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듣기 말하기 쓰기 이 부분은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잘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이 문제로 반영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은 읽고 이해한다, 특히 정독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이야기를 나눌 때 두 번째로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하기입니다.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우리 방금 배웠던 공감하며 대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비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듣고
듣기라고 되어 있지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고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표정과 몸짓 등에도 유의하고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말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오히려 상대에게 조금 매너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이야기라도요. 비판적으로 하지 않고 날카롭게 하지 않고 돌려서 원만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말의 특징이지요. 부정적인 만약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요.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상대에게 너무 상처 주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속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 조심해라입니다. 우리말에 보면 속담도 그렇고요. 우리 옛 이야기를 보더라도 항상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느냐? 말 조심해라. 그게 무엇이냐면 말을 잘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고 나의 말 하나가 상대방에게 칼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 그렇다 보니까 이 속담이라던가 옛 이야기는 우리 선조들의 정서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사상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했는지 우리 느낄 수 있죠. 그 중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요, 조금 다른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듣기는 듣되 비판적으로 들으래요. 갑자기 말 조심하고 하라고 하더니 왜 또 비판이란 말이 나왔죠?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상대 말을 신뢰하는 거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릴 건 가려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개념입니다. 말하는 내용과 표현,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의 말투라던가 외모라던가 쓰는 어휘라던가 그런 걸로 판단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선 3가지 정리하고 있네요. 내용이 타당한지 보자. 주장과 의견, 근거가 합리적인지, 제시된 정보와 사실들이 정확한 내용인지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광고 같은 것만 보더라도 요즘은요. 이제 예전에는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개념이 직접 우리가 어딘가를 방문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점에 방문해서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줄을 이뤘다면 점차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이 확대가 됐고요. 이제 인터넷 쇼핑 특정 채널에서 구매하던 것에서 어떻게 벗어났나요? 이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엔 개인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물건을 정해진 시간에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 인플루언서들도 물건을 소개하고 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 많은 구매의 창고 안에 사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사라고 나에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판단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들을 때는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 제가 어떤 거 꼭 제가 말하는 거를 비판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나한테 꼭 필요한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쇼핑 채널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의 공정성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 주제 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었는지 평가합니다. 자료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가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는데 사용된 자료가 주장과 근거를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자료가 객관적이고 여기가 중요하죠. 출처가 명확한지 평가합니다. 가끔 특이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연구 결과들 보면 대부분 영국 어느 대학교에서 뭐 했는데 이런 말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랬을 땐 정말 요즘은 너무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한지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이라고 나왔네요.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 특히 연인 관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갈 겁니다. 사과를 하지 못해서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지요. 자, 사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과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조건 잘못했어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면서 말해야 되고요. 사과는요, 내가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는 말하기를 우리는 부탁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건의한다라는 거, 우리 건의 어떨 때인가요? 학교에서 회의 같은 거 하면 건의사항 들어보셨죠?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는 말하기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거절입니다. 상대방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말하기입니다. 거절하는 거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위로는요, 따뜻한 말하기,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말하기입니다. 신중한 태도로 희망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황에 따른 예절은요, 우리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냐? 첫 번째, 어떠한 상황을 알려주는 그림을 나옵니다. 이랬을 때 말풍선 이렇게 달아놓고요. 이 두 사람, 문제입니다. 이 두 사람의 따른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은 이래가지고 어때요? 다음 두 사람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언어 예절은 이래서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보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4번까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이렇게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특징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다음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또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보고요.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읽어보시면 한 2-3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틀리는 일 없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자주 문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언어 부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라 그래서요. 시기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한 번씩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교육부에서 국어 내용 중학교 교육 과정에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기고 이런 내용은 어때요? 시대에 더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관념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라라는 지침이 나오게 되면 각 출판사에서 그 지침본에 따라서 각자 특징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내용들이 이 학교 교과서가 쭉 출판이 되면 각 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우리는 어느 출판사의 국어책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교과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게 되는 이 검정고시는요, 나라에서 하는 곳입니다. 맞죠? 어느 출판사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종류의 교과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틀, 교육부의 지침 아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많은 교과서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 이 뼈대만 가져와서 만들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또한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작품은 문학 작품의 하나겠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하나겠죠. 자주 언급되는 내용으로 정리해놨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꼭 나와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가장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개념기가 그 다음에 기본기가 잡혀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언어폭력 부분은요. 원래는 이 부분이 그냥 짧게 예절이라는 파트로 그냥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창구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익명성, 발음이 이상하죠? 익명성이라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자꾸 이런 내용들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번 교과 과정에 좀 크게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념은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편견, 차별의 말,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위협하는 말 등을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상처 주면 폭력이지. 인종차별, 편견, 뭐 남녀차별, 그 다음에 뭐 학생과 어린이 차별, 그 다음에 여성차별, 남자차별, 노인차별, 차별 자체가 다 폭력이지, 이해 갑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놓고 이게 상처되는 말인가? 개인의 가치관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요,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하는 건 당연히고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거칠고 공격적인 말은 인간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매체 등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 일으키고 있고요. 언어폭력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맞는 얘기입니다. 언어폭력이 신체적 폭력까지 이어집니다. 언어폭력은요, 개인의 삶 파괴하고요.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폭력이라는 건 새롭게 추가됐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조금 예절을 지킵시다, 매너를 지킵시다 이 정도 내용이었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꼭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넘어가죠. 다양한 언어 생활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념입니다. 서로 마주대하고 언어를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대화라고 합니다.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협력해 생각이나 느낌을 교환하며 의미를 만들고 공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성격은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성은요,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자율성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교류성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쌍방적이므로 교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요, 눈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입니다.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방금 개념도 서로 마주 대하고 언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소통을 하는 활동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격 자율성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꼭 마주하지 않아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뭐 가능한데, 다만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대화는요, 일방적이 아니라 꼭 쌍방이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볼게요. 대화는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언어를 이용해서, 언어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사회 문화적인 특성, 사회적 계층,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듣기 말하기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준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 우리 언어폭력 다음에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없어졌나 봐요. 여러분들 그 부분 읽어보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렵진 않고요. 준언어적인 거라는 것은 말은 말인데, 즉 입에서는 나오는 게 맞는 말인데 언어는 아니죠. 즉 억양이라던가 어조, 말의 속도, 말의 높낮이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비언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몸짓이나 표정, 손짓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듣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말하기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 수준,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대화하려는 상대가 사촌 동생, 유치원생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나보다 어른인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떠한 제 연구에 대해서 혹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상대가 어느 정도 내가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체크하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화자와 청자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인데요. 나이나 친밀도, 심리적 상태, 성별, 내용에 대한 관심도, 사전 지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은요, 주고받는 정보인데요.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등으로 목적이 구분됩니다. 맥락은요, 내용과 더불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말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끝없이 변화한다. 그것이 바로 맥락인데요. 이 맥락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인 맥락인데요. 맥락이라는 이 말, 너 참 맥락 없이 얘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쓰시나요? 요즘은 좀 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맥락이라는 말 자주 언급되거든요.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련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을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그리고 어떠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상황 맥락입니다. 계속 볼게요. 똑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관련된 요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듣고 그 뜻을 올바로 파악하려면 그 말이 사용된 상황 맥락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사회 문화적인 맥락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대화를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작용되는 건데요.
특정한 공동체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맥락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체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성별이나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떠올려 보시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행 갈 때요. 여행 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시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사회나 문화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적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주변국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 주변국들과 어떠한 사이인가에 따라서 그 문화가 어떻게 꽃피워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맥락.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황이라던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어때요? 그 사회적인 것들을 알게 되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양한 언어 생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대화가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 대화를요, 어떻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토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언어 생활 우리 첫 번째 무엇 봤냐면요. 대화 봤습니다. 대화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할 때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고 나는 어떠한 예절을 갖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는 대화입니다. 토론 나왔네요. 토론, 오늘은 토론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100분 토론 보셨죠? 꼭 보시진 않았더라도 프로그램 넘기면서 봤을 것 같아요. 100분 토론, 대학생 대표 토론 이런 거 보시면 항상 가운데 사회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편으로,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항상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토론은요. 찬성과 반대, 예스와 노로 나뉠 수 있는 찬반이 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입장을 나누어서 서로를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한번 개념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먼저 논제 정해야 됩니다. 논제는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논제는요, 항상 중요한 거. 반으로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 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내 주장을 정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정했다면 나는 찬성이야 아니면 나는 반대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장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러 갈까요? 아니죠. 좀 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질문이라던가 상대방의 예상 질문이죠. 예상 질문이라던가 예상 답변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 토론으로 입장합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하고 마지막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싸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어때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론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보죠. 찬성, 반대, 그 다음에 사회자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사회자는요.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논제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논제거리를 가지고 토론거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고 처음에 소개하지요. 토론자에게 토론 규칙을 알려주고요. 규칙을 어기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론자의 발언이 약간 모호한 경우 질문으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요. 논제의 초점이 흐려지면 다시 논점을 정리해서 토론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찬성과 반대, 즉 토론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찬성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음 반대 입장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토론자의 이야기까지 정리해 줍니다. 사회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회자는 항상 중립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찬성과 반대 어떠한 자세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자 볼게요.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말하고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그 다음 토론 규칙을 지키며 공동의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요. 논리적 오류나 윤리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유의사항 보도록 하죠.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발언의 순서와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요. 상대 측 토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듣습니다. 상대 측 토론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상대 측을 비방하는 발언, 감정적인 발언 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거리, 즉 이야기 나눌 거리는 논제라고 하지요. 논제의 종류는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뉩니다. 사실 논제는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한 논제이고요. 가치 논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등 즉 가치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은요. 정책 논제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조건은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참조할 때 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공공성이 강한 문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 전체 혹은 나라 전체, 우리 문화 전체, 우리 사회적인 통념 전체를 가지고 와야 되겠고요. 가까운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듣기, 말하기, 쓰기 파트 중에서 첫 번째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봤고요. 대화와 토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하셨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국어 내용을 배웠을 때 조금은 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국어는 책만 잘 읽으면 그 안에 답이 있어. 그런데요, 이상하게 중학교 과정으로 싹 바뀌면서 말들이 고급져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져진다라는 것은 원리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원래 본뒷말을 가져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정의하는 그 다음에 개념화하는 내용 중에는 한자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이 있기 전에 한자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뜻을 머금고 있는 한자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한
정의의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어도 분명히 읽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문제로 나왔을 땐 너무 딱딱해 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상황에 따른 예절. 제가 이 부분은 강조 드렸죠. 그 다음에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인 맥락 한번 봐주시고요. 토론 내 참여자의 역할 정도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제 정도도 읽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 내용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듣기 말하기 두 번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